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평생 믿었던 사람에게 그만해. 인생을 그만해. 도둑맞은 한 여자의 실화 같지 않은 실화의 기록이다. 그 사람을 남편이라고 그만해. 부르던 날들이 그만해. 모두 거짓이었다는 나- 걸 나는 장례식장에서야 알았다. 2023년 11월 15일 서울 강남구 모 장례식장. 제 남편 박성민의 빈소였다. 68세.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급작스러웠다. 진단받고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저는 상주로 앉아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으며 고개를 숙이고 절을 받으며 35년을 함께 산 남편. 이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오후 2시쯤이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뒤에 젊은 남녀 2명이 따라왔다. 그 여자는 영정 앞에 섰다. 한참을 남편 사진을 봤다. 절을 했다. 깊게, 오래, 일어서지 않았다. 이상했다. 누구지? 저 사람은? 여자가 일어났다. 선글라스를 벗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울었던 흔적이었다. 저한테 다가왔다. 천천히 저를 쳐다봤다. 오랫동안. 언니, 여자가 입을 열었다. 언니가 가져간 인생, 이제 돌려받으러 왔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언니, 저는 외동딸입니다. 동생이 없어요. 가져간 인생, 무슨 말입니까? 누구세요? 내가 물었다. 여자가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모르시겠어요? 당연하죠.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으니까.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30대 초반쯤. 남편과 닮았어요. 눈매가, 코가, 인매가. 어머니, 그만하세요. 남자가 여자를 말렸다. 어머니? 그 순간 알았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저희가 박성민 씨의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이요. 여자가 말했다. 이 사람이 큰아들 박준호, 저쪽이 딸 박지은, 그리고 저는 이 사람과 25년을 함께 산 최연희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됐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다. 숨이 막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을 뻔했다. 뭐라고요? 언니,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35년 전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여자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날 버리지 않았어요. 계속 만났어요. 아이도 낳았어요. 둘이나.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이었어요. 언니네가 아니라.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조문객들이 쳐다봤다. 수군거렸다. 저는 말을 잃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남편이,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가정이 있었다고 25년 동안? 거짓말이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테이블에 던졌다. 거짓말이면 좋겠죠. 하지만 진실이에요. 여기 다 있어요.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박성민 씨는 우리 아버지였어요.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고 펼쳐서 봤다. 진짜였다. 박준호, 1993년생. 아버지, 박성민. 박지은, 1996년생. 아버지, 박성민. 같은 이름, 같은 주민등록번호. 제 남편이었다. 이럴 수가.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니 명의로 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작년에 이미 우리 아이들한테 증여됐어요. 박성민 씨가 직접 했어요. 뭐라고요? 제 집. 35년 동안 모아서 산 집. 평수는 작아도 강남이라
10억은 넘는 그 집. 제 유일한 재산. 증여 서류도 여기 있어요. 언니, 도장 찍힌 거 기억나세요? 기억났다. 작년 가을. 남편이 말했다. 상속세 때문에 미리 증여하는 게 낫다고. 절세 방법이라고. 저는 믿었다. 도장을 찍었다. 그게 이런 뜻이었냐? 언니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돈도 그 사람이 다 가져갔거든요. 우리한테로 여자는 웃었다. 승리한 사람의 웃음이었다. 평생 바보처럼 살았네요, 언니. 그 사람 믿고. 그날 저는 쓰러졌다. 장례식장 바닥에 구급차에 실려갔다. 깨어난 건 병원이었다. 그리고 알았다. 제 인생 전부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시작은 평범했다. 1988년. 저는 26세였다. 작은 회사 격리였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 친척도 없었다. 혼자였다. 박성민을 만난 건 소개팅에서였다. 친구 소개로. 28세. 작은 무역회사 직원. 키는 크지 않았다. 잘생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성실해 보였다. 눈빛이 맑았다. 첫 만남에서 그가 말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월급쟁이고 부모님도 안 계세요. 하지만 성실하게 살 자신은 있어요. 솔직했다. 거짓이 없었고 좋았다. 다시 만났고 데이트를 했다. 영화를 봤고 공원을 걸었으며 밥을 먹었다. 평범한 연애였다. 6개월 후 프러포즈를 받았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평생 소중히 모시겠어요. 청혼을 승낙했고 결혼했다. 1989년 봄. 작은 예식장에서. 하객도 많지 않았다. 신혼여행도 못 갔다. 돈이 없었으니까. 신혼집은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였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방 하나에 부엌 딸린. 곰팡이 냄새가 났다. 여름엔 더웠고 겨울엔 추웠다. 하지만 행복했다. 남편은 성실했는데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어. 저녁 9시에 퇴근했다. 주말엔 쉬었고 함께 시장을 갔다. 장을 보고 집에서 밥을 먹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짜장면을 먹었다. 돈을 모았다. 나도 일했으며 두 사람 월급을 합쳤다. 한 달에 100만 원쯤. 생활비 빼고 50만 원을 저축했다. 통장이 불었고 기뻤다. 5년이 지났다. 1994년. 우리는 작은 식당을 열었다. 봉천동 골목. 칼국수 집. 평수는 작았다. 테이블 5개. 하지만 우리 가게였다. 남편이 주방을 맡았고 내가 홀을 봤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다. 쉬는 날이 없었다. 힘들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우리 가게니까. 손님이 왔다. 음식이 맛있다고 했고 단골이 생겼다. 입소문이 나서 줄이 섰고 장사가 잘 됐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벌었다. 순이익이, 저축이 늘었다. 10년이 지났다. 2004년. 저희는 건물 한 층을 샀다. 봉천동이 아니었다. 강남구 대치동이었다. 32평 아파트. 3억 원이었다. 대출 1억 원 끼고 샀다. 남편이 말했다. 우리 드디어 강남에 집이 생겼어. 당신 덕분이야. 저도 말했다. 당신 덕분이죠. 우리 둘이 함께 일했잖아요. 남편이 웃었다. 평생 함께 살아. 이 집에서. 나도 웃었다. 그럼요. 평생. 하지만 그 약속은 거짓이었다. 남편은 이미 다른 곳에 평생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2015년쯤부터였다.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묘하게. 천천히. 처음에는 몰랐다. 첫 번째 변화는 외출이었다. 주말마다 나갔다. 회사 사람들이랑 골프 약속 있어. 고향 친구 만나. 건강검진 받으러 가. 매주 뭔가 있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은퇴가 가까워지니 친구들 만날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다. 두 번째 변화는 전화였다. 제 앞에서 전화를 안 받았다. 벨이 울리면 나갔다. 베란다로, 화장실로, 목소리를 낮췄다. 누구냐고 물으면 말했다. 회사 후배야. 보험 설계사, 통신사, 광고. 설명은 완벽했다. 의심할 틈이 없었다. 세 번째 변화는 돈이었다. 2018년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노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당연한 말이었다. 저희는 64세였다. 은퇴를 생각해야 할 나이였다. 어떻게요? 집을 제 명의로 옮기면 어떨까? 증여세 절세할 수 있어. 지금 제 명의인데요. 집은 제 명의였다. 2004년 매입할 때 제 이름으로 등기했다. 제 돈으로 계약금을 냈으니까. 맞아. 하지만 제 명의로 옮겼다가 나중에 상속하면 세금이 덜 나와. 세무사가 그러던데 믿었다. 남편은 항상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다. 경제신문을 읽었다. 세금 절약 방법을 연구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다. 그럼 그렇게 해요. 2018년 10월 집이 남편 명의로 바뀌었다. 등기부등본에 박성민. 저는 가진 게 없어졌다. 하지만 괜찮았다. 부부니까요. 남편 것이 곧 제 것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멍청했다. 2020년 네 번째 변화가 왔다. 통장 관리였다. 남편이 말했다. 이제 통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왜요? 나이가 들면 관리가 복잡해져. 제가 한꺼번에 관리하면 어떨까? 그럴까요? 응. 그리고 절세 계좌도 만들어야 하고. 저는 제 통장을 남편에게 줬다. 평생 모은 돈 2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아무 의심 없이 줬다. 한 달 후 확인했다. 통장이 비어 있었다. 여보, 제 통장 잔고가 0원이에요. 남편은 당황하지 않았다. 아, 절세 계좌로 옮겼어. 세금 안 나오는 통장으로. 어디로요? 신한은행 VIP 통장. 나중에 보여줄게.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았고, 물어보면 잊었다고 했다. 바쁘다고 했고, 다음에 하자고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2021년 다섯 번째 변화. 보험이었다. 우리 종신보험 들어야 할 것 같아. 왜요? 이미 보험 있잖아요. 그건 금액이 작아. 큰 보험 하나 들어놔야 나중에 장례비라도 나오지. 맞는 말이었다. 우리 나이면 준비해야 했다. 얼마짜리요? 월 150만 원. 사망보험금 5억.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저축 있잖아. 저축이라고 했다. 제 통장에 있던 2억이었다. 남편 말로는 절세계좌에 있다는 그 돈. 보험에 가입했다. 남편 명의로. 수익자도 남편으로. 아니, 정확히는 몰랐다. 남편이 다 처리했으니까. 2022년 여섯 번째 변화. 건강이었다. 남편이 자주 아프다고 했다. 배가 아프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 병원을 다녔다.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이상 없음. 그런데 계속 아프다고 했다. 병원 한 번 더 가볼게. 또요. 큰 병원으로 정밀검사. 같이 갈까요? 아니, 혼자 갈 수 있어. 혼자 갔다. 매주 한 번씩. 3개월 동안. 돌아오면 피곤해했다. 일찍 잤다. 말수가 줄었다. 검사 결과 어때요? 아직 나오는 중이래. 의사가 뭐래요? 더 지켜봐야 한대. 이상했다. 3개월 동안 지켜보기만 한다고?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2023년 8월. 결정타가 왔다. 가남이래. 남편이 말했다. 표정이 없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뭐라고요? 가남 3기. 수술 어렵대. 머리가 하얘졌다. 손이 떨렸다. 믿기지 않았다.
그럴 리가. 정밀검사에서 안 나왔잖아요. 갑자기 진행됐대. 빠르게. 치료는요? 항암 치료 시작해야 한대. 그날부터 남편은 항암 치료를 받았다.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갔다. 혼자. 같이 가겠다고 하면 거절했다. 당신은 집에서 쉬어. 혼자 갈 수 있어. 3개월이 지났다. 남편은 급속도로 약해졌다. 살이 빠졌다. 머리카락이 빠졌다. 걷기 힘들어했다. 그리고 2023년 11월 12일 남편이 쓰러졌다. 집에서. 저는 119에 전화했다. 구급차가 왔다. 병원으로 갔다. 의사가 말했다. 의식이 없어요. 중환자실로 가야 합니다. 3일 후 11월 15일 오전 6시 32분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저는 울었다. 많이 울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 제 인생 전부였던 사람. 이제 혼자 남았다. 장례식을 준비했다. 장례식장을 예약했다. 부고를 돌렸다. 조문객을 맞았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타났다. 최연희. 남편의 또 다른 아내. 제 인생을 산산조각 낸 그 여자. 병원에서 깨어났다. 11월 16일 오후였다. 하루를 꼬박 잤다. 옆에 조카가 앉아 있었다. 유일한 친척이었다. 아버지, 동생의 딸. 이모, 괜찮으세요? 응. 무슨 일이야? 이모가 쓰러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기억났다. 그 여자. 최연희. 그 사람의 말. 남편의 다른 가족. 꿈이었으면 좋겠다. 조카가 고개를 저었다.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조카가 봉투를 건넸다. 어제 그 여자가 던진 봉투였다. 제가 가져왔어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펼쳤다. 서류가 가득했다. 하나하나 봤다. 첫 번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박성민 1955년생. 배우자 없음. 자녀 박준호 1993년생. 박지은 1996년생. 배우자가 없다고 나와 있었다. 저와 결혼했는데 35년을 부부로 살았는데 배우자가 없다고? 조카가 말했다. 이모 결혼 신고 안 하셨어요? 뭐라고? 여기 보세요. 배우자란이 비어 있어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에요. 청천벽력이었다. 결혼식은 했다. 1989년. 하객도 있었다. 사진도 있다. 하지만 신고는 안 했다. 남편이 말했다. 나중에 하자고. 바쁘다고. 미루자고. 그리고 잊었다. 35년 동안 법적으로 나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냥 동거녀였다. 35년 동안 두 번째 서류, 출생신고서. 박준호. 1993년 7월 3일 출생. 아버지 박성민, 어머니 최연희. 박지은. 1996년 4월 12일 출생. 아버지 박성민, 어머니 최연희. 1993년 우리가 결혼한 지 4년 후였다. 그 해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했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자식. 우리는 아이가 없었다. 생기지 않았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내가 문제였다. 난임이었다. 남편은 괜찮다고 했다. 둘이서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둘이나 낳았다. 세 번째 서류, 부동산 증여계약서. 증여자 박성민, 수증자 박준호, 박지은. 증여 대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2평. 증여일 2022년 10월 15일. 내 집이었다. 아니, 내 명의였던 집. 2018년에 남편 명의로 바뀐 그 집. 그 집을 2022년에 그 자식들한테 증여했다. 증여세 납부 영수증도 있었다. 1억 2천만 원. 누가 냈을까? 남편이 냈다. 내 통장에 있던 돈으로. 절세계좌로 옮겼다던 그 돈으로.
네 번째 서류. 보험증권, 계약자 박성민, 피보험자 박성민, 보험금 5억 원, 수익자 박준호, 박지은. 2021년에 가입한 보험이었다. 월 150만 원짜리. 수익자가 그 자식들이었다. 나는 몰랐다. 당연히 제가 수익자인 줄 알았다. 다섯 번째 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박성민 계좌에서 최연희 계좌로 2015년 1월 300만 원, 2015년 2월 300만 원, 2015년 3월 300만 원, 2023년 10월 300만 원, 매달 300만 원씩. 9년 동안 총 3억 2,400만 원 생활비를 보낸 것이었다. 그 여자와 자식들에게. 매달 나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손에 힘이 없었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모, 조카가 제 손을 잡았다. 진정하세요. 진정할 수가 없었다. 35년 동안 믿었던 사람,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 그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나는 울었다. 소리 내어 울었다. 병실에서 하염없이 조카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모, 이것도 봐야 할 것 같아요. 뭔데? 이모 명의로 된 부채가 있어요. 부채, 조카가 서류를 보여줬다. 대출 약정서였다. 대출자 본인 내 이름. 대출 금액 8천만 원. 대출 은행. 대출일 2022년 5월. 이게 뭐야? 나 대출 안 받았는데. 도장 찍혀 있어요, 이모. 봤다. 진짜였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남편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장 빌려준 적은 있어. 뭐 급한 서류라면서. 그때 이거 찍으신 거예요.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8천만 원, 제 모르게, 제 이름으로. 돈은 어디 갔어? 조카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이체 내역이었다. 8천만 원이 최연희 계좌로 들어갔다. 대출받은 바로 그날. 미친. 입에서 욕이 나왔다. 평생 욕을 안 하고 산 제가 욕을 했다. 그리고 이모, 장례비도 문제예요. 왜? 3일장에 1,500만 원 나왔어요. 이모가 내셔야 해요. 통장에 돈 있잖아. 남편 통장. 조카가 고개를 저었다. 텅 비었어요. 남편분 통장 잔고 15만 원이에요. 뭐, 그리고 이모 통장도 확인해 봤어요. 0원이에요. 모든 돈이 사라졌다. 남편 통장도, 제 통장도. 어디로 갔을까요? 뻔했다. 조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모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법적 배우자도 아니에요. 상속권도 없어요. 현실이 무너졌다. 35년 동안 모은 모든 것. 집, 돈, 시간, 살아. 전부 사라졌다. 남은 건 8천만 원 빚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68세 무일푼 독거노인이 됐다. 퇴원했다. 11월 20일. 갈 곳이 없었다. 집은 이미 그 자식들 명의였다. 들어갈 수 없었다. 조카네 집으로 갔다. 작은 빌라 투룸. 조카 부부와 아이 둘. 비좁았다. 조카가 말했다. 이모, 여기 계세요. 괜찮아요. 고마웠다. 하지만 눈치가 보였다. 조카 남편의 표정이. 아이들의 불편함이. 일주일 후 조카가 말했다. 이모, 남편이 좀 불편해하네요. 미안해. 나갈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나가야 했다. 민폐였으니까. 고시원을 알아봤다. 한 달에 35만 원. 보증금 30만 원. 방 크기 3평. 화장실 공용. 창문도 없었다. 계약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짐을 쌌다. 캐리어 하나. 35년 인생이 캐리어 하나에 들어갔다. 옷까지 몇 벌. 화장품. 사진 앨범. 그게 전부였다. 고시원에 들어갔다. 좁았다. 침대 하나 놓으면 끝이었다.
옷장도 없었다. 책상도 없었다. 그냥 침대와 벽. 창문이 없었다. 햇빛이 안 들어왔다. 하루 종일 형광등 불빛만 있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옆방 사람의 기침 소리. 아래층 사람의 발소리. 첫날 밤 잠을 못 잤다. 좁아서, 답답해서, 외로웠어.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다음 날 현실을 직시했다. 통장 잔고 0원, 월 고시원비 35만 원, 대출 상환 월 80만 원, 8천만 원, 10년 상환 기준, 생활비 최소 50만 원, 한 달에 필요한 돈 165만 원, 가진 돈 0원, 국민연금을 신청했다. 68세니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금액이 적었다. 월 38만 원. 납부 기간이 짧았으니까. 결혼 전 5년만 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 동사무소에 갔다. 상담했다. 재산이 어떻게 되세요? 없어요. 가족은요? 없어요. 독거노인입니다. 배우자는요? 사망했어요. 법적 배우자였나요? 아니요.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사실혼 관계였네요. 상속은 못 받으시겠어요. 알고 있어요. 수급자 신청 가능합니다. 월 50만 원 나와요. 연금 38만 원, 수급비 50만 원. 합계 88만 원. 생활비로는 빠듯했다. 대출 상환은 불가능했다. 은행에 전화했다. 대출 상담. 상환 유예 가능한가요? 어려우시면 장기 분할 상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얼마나요? 20년 상환으로 하시면 월 50만 원입니다. 그것도 어려워요. 제가 수급자라서요. 그러시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68세의 파산.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고시원.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었다. 누웠다. 좁은 침대에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소리가 났다. 지지직. 생각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3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다. 남편을 믿었다. 사랑했다. 함께 일했다. 돈을 모았다. 집을 샀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답은 간단했다. 남편이 저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분노가 올라왔다. 가슴에 서서, 목으로, 머리로, 온몸이 떨렸다. 그 사람, 박성민. 35년을 함께 산 남편. 저를 이용했다. 돈을 모으는 도구로, 일하는 기계로, 편리한 동거녀로. 그리고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다. 최연희, 박준호, 박지은. 그들에게 돈을 줬다. 집을 줬다. 보험금을 남겼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빚만 있다. 욕이 나왔다. 씨발. 평생 욕 안 하던 제가 욕을 했어요. 개새끼. 더러운 욕이 쏟아졌다. 혼자 고시원했어. 울었다. 분노로, 억울함으로, 배신감으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무엇을 잘못했다고? 성실하게 산 게 잘못이야. 남편을 믿은 게 바보짓이야?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혹시 박성민 씨 부인이세요? 누구세요? 나는 병원 장례식장 담당자입니다. 장례비가 아직 미납이셔서요. 얼마인데요? 1,500만 원입니다. 3일장 비용이요. 저한테 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었다. 또 울렸다. 이번엔 다른 번호. 여보세요? 은행입니다. 대출 상환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됐어요. 돈이 없어요. 연체되시면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알아요.
근데 돈이 없다니까요.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던졌다. 벽에 화면이 깨졌다. 소리쳤다. 다 가져가. 다 가져가라고. 옆방에서 벽을 쾅쾅 쳤다. 시끄러워. 조용히 했다. 입을 막았다. 울음을 삼켰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11월 말. 핸드폰을 고쳤다. 중고로 샀다. 10만 원짜리. 조카한테서 전화가 왔다. 이모, 괜찮으세요? 응. 뭐, 이모,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뭔데, 그 여자 최연이요. 이모 친구 딸이래요. 뭐, 이모 옛날 친구. 이름이 최순자. 기억나세요? 기억났다. 최순자.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가까웠다. 자주 만났다. 결혼 전까지. 순자가 최연이 엄마라고? 네, 제가 알아봤어요. 최연이가 1970년생이에요. 순자 이모 딸이 맞아요. 머리가 복잡해졌다. 순자. 내 친구. 그 친구 딸이 내 남편과. 이모,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뭔데? 이모가 최연이 병원비 대주신 적 있어요? 있어. 20년 전쯤. 순자가 전화했었어. 딸이 교통사고 났는데 수술비가 없다고. 1,000만 원 빌려줬지. 그 돈 안 갚았죠? 응. 갚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겼어. 그 딸이 최연이에요. 숨이 막혔다. 내가 병원비를 대준 여자. 그 여자가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 아이를 낳았고 내 돈을 받아갔던 것이다. 이모,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있어. 남편분 회사 사람한테 연락했어요. 격리하시던 분. 왜? 뭔가 이상해서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박성민 씨가 회사 돈 빼돌린 적 있대요. 뭐라고? 10년 전쯤 5천만 원. 횡령이요. 그런데 덮었대요. 돈 갚는 조건으로. 갚았어. 네. 2년 걸려서 다 갚았대요. 그런데 그 돈도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다고. 알았다. 내 통장에서 났다. 2013년쯤. 남편이 말했다. 사업 투자한다고. 친구 사업 돕는다고. 5천만 원 필요하다고. 줬다. 믿고. 그 돈이 횡령한 돈 갚는 데 쓰였다. 이모, 그리고 보험금 얘기도 들었어요. 무슨, 박성민 씨가 작년에 보험 여러 개 들었대요. 전부 사망보험금. 알아. 5억짜리. 그것만이 아니에요. 3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어요. 총 4개. 합계 12억. 뭐, 전부 수익자가 박준호, 박지은이에요. 12억. 보험금이 12억. 그 보험료는 어떻게 냈어? 이모 명의 대출이요. 8천만 원. 그리고 이모 저축 2억. 그리고 회사 퇴직금 1억 5천. 내 돈이었다. 전부 내 돈. 남편은 한 푼도 안 냈다. 이모, 이거 의심스러운 게요. 뭐, 보험 가입 시점이에요. 간암 진단받기 2개월 전이에요. 그게 왜? 보험은 진단 전에 들어야 나와요. 진단받고 들면 보험금 안 나와요. 그럼, 남편분이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간암인걸.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미리 알고 있었다. 자기가 곧 죽는다는 걸. 그래서 보험을 들었다. 12억짜리를. 내 돈으로. 그리고 수익자를 그 자식들로. 계획적이었다. 철저하게. 이모, 한 가지 더요.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못 들어. 이건 들어야 해요. 최연이가 사기 전과자래요. 뭐, 2005년에 보험 사기로 기소됐대요. 집행유예 받았고 보험 사기? 남편 죽였다고 보험금 타려고 했대요. 근데 남편이 안 죽어서 실패했대요. 미친. 그 여자는 전문가였다. 보험 사기 전문가. 그리고 내 남편을 만났다. 이용했다. 아니, 어쩌면 남편도 공범이었을지 몰랐다. 이모,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뭘 신고해? 사기죠. 보험 사기, 재산 횡령. 다요. 증거가 있어? 서류는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증명하려면 어려울 거야. 그래도 해봐야죠. 조카 말이 맞았다. 해봐야 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다. 고소장을 냈다. 피고소인 최연희, 박준호, 박지은, 혐의 사기, 횡령, 문서 위조. 경찰이 물었다. 증거가 있으세요? 서류를 보여줬다. 전부. 경찰이 봤다. 한참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거 입증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요? 박성민 씨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에요. 증여도 본인이 했고 보험도 본인이 들었고 하지만 저를 속였어요. 부부 사이 문제는 민사예요. 형사 사건이 아니고요. 법적 부부도 아니었어요. 혼인신고 안 했거든요. 그럼 더 어려워요. 법적 권리가 없으시니까요. 막막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민사소송하세요. 제3분할 청구. 이길 수 있어요? 글쎄요. 50대 50. 집으로 돌아왔다. 고시원. 무너졌다. 침대에 쓰러졌다. 이길 수 없다. 법으로도, 돈으로도,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다. 그날 밤 생각했다. 죽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다. 죽으면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완벽하게 살아야 했다. 복수하기 위해 12월 초였다. 조카가 찾아왔다. 고시원으로 이모, 이거 봐요. 작은 수첩을 내밀었어요. 뭐야 이게? 남편분 유품이에요. 장례식장에서 가져왔어요. 펼쳤다. 빼곡한 글씨였다. 남편 필체였다. 3. 준호 출생. 500만 원 송금 연희. 12. 지은 출생. 300만 원 송금 연희. 3. 연희 집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쭉 이어졌다. 25년치 기록이었다. 최연희에게 보낸 돈. 날짜별로. 금액별로. 꼼꼼하게.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다. 15. 아파트 증여. 서류 위조 도작. 변호사 김. 위조. 남편이 서류를 위조했다는 뜻인가? 조카가 설명했다. 이모 도장 위조한 것 같아요. 증여 서류에 그게 가능해? 가능하죠. 도장 복제하면 돼요. 그럼 이거 증거잖아? 맞아요. 이거 가지고 경찰 가면 돼요. 희망이 보였다. 처음으로. 다음 날 다시 경찰서에 갔다. 수첩을 보여줬다. 경찰이 봤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겠는데요. 정말요? 네. 서류 위조 혐의로 재수사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걸려요? 한 달쯤. 한 달. 기다릴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다. 돈이 없었다. 먹고 살기 힘들었다. 아르바이트를 찾았다. 68세가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았다. 전단지 돌리기. 하루 4시간. 일당 4만 원. 시작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다. 전단지 뭉치를 받았다. 아파트 단지를 돌았다. 우편함에 넣었다. 천장. 4시간. 힘들었다. 다리가 아팠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돈이 필요했으니까. 한 달에 80만 원 벌었다. 수급비 50만 원, 연금 38만 원. 합계 168만 원. 고시원비 35만 원 내고 생활비 쓰면 한 달에 30만 원 남았다. 그 돈으로 대출 갚았다. 조금씩. 그렇게 12월이 갔다. 2024년 1월.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수사 결과 나왔어요. 오세요. 달려갔다. 경찰이 말했다. 서류 위조 맞아요. 도장이 복제됐어요. 그럼 최연희, 박준호, 박지은을 사기 위조 혐의로 기소하겠어요. 집은요? 내 집 돌려받을 수 있어요? 증여가 무효화될 겁니다. 법원 판결 나면요. 얼마나 걸려요? 6개월에서 1년. 길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다.
보험금은요? 12억. 그것도 조사 중입니다. 남편분이 간암 진단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증명이 필요해요. 어떻게요? 병원 기록, 진료 기록 그런 거요. 병원에 갔다. 남편이 다녔던 병원. 진료 기록을 요청했다. 의무기록사가 프린트해줬다. 봤다. 2021년 5월 간 초음파 검사 결과 이상 소견. 2021년 6월 CT 검사 결과 간암 의심. 2021년 7월 조직 검사 결과 간암 3기 확진. 2021년 7월에 확진받았다. 보험 가입은 2021년 9월이었다. 2개월 차이. 남편은 알고 있었다. 자기가 간암이라는 걸. 그리고 보험에 들었다. 12억짜리. 보험 사기였다. 서류를 들고 경찰서로 갔다. 이거요. 남편이 미리 알고 있었어요. 경찰이 봤다. 이거면 보험 사기 혐의 추가할 수 있겠네요. 보험금 못 받는 거죠. 그 사람들. 아마도요. 보험사에서 지급 거부할 겁니다. 통쾌했다. 처음으로 속이 후련했다. 그들이 노린 12억.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조카에게 전화했다. 됐어. 보험 사기 확실해. 정말요? 응. 경찰이 기소한대. 이모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았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2024년 3월.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1차 공판 날짜 잡혔어요. 3월 15일입니다. 피고인들은 박성민과 공모하여 원고의 재산을 편취했어요. 서류를 위조하고 도장을 복제하여 부동산을 불법 증여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은 박성민이 간암 말기인 것을 알면서도 고액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어요. 최연희 변호사가 반박했다. 박성민은 자발적으로 재산을 증여했어요. 원고와는 법적 부부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친자식입니다. 정당한 상속입니다. 검사가 재반박했다. 도장이 위조됐어요. 이것은 원고 수첩에 명시돼 있어요. 증거로 수첩이 제출됐다. 판사가 봤다. 한참. 이 수첩의 진위를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필체 감정을 받았어요. 박성민의 필체가 맞아요. 필체 감정서가 제출됐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2차 공판. 4월 20일. 증인이 나왔다. 남편 회사 경리였던 사람. 박성민은 회사 돈을 횡령한 적이 있어요. 5천만 원. 그 돈을 최연희에게 보냈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계좌 추적했어요. 내가 경리였으니까요. 최연희 얼굴이 굳었다. 또 다른 증인. 동네 법무사. 2022년 10월 박성민이 찾아왔어요. 도장 하나를 보여주며 증여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이상해서 물었죠. 본인 도장이냐고. 그랬더니 아내 도장이라고 했어요. 아내가 거동이 불편해서 대신 왔다고요. 그 도장이 위조된 것 같으시다는 말씀인가요? 네. 왜냐하면 한 달 후 같은 사람이 또 왔는데 이번엔 다른 도장을 들고 왔거든요. 똑같은 이름인데 모양이 달랐어요. 결정적이었다. 3차 공판. 5월 25일. 보험사 담당자가 증인으로 나왔다. 박성민은 2021년 9월 12일 보험에 가입했어요. 사망보험금 12억 원짜리 4개, 건강고지사항에 이상 없음으로 표시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2021년 7월에 간암 3기 확진받은 상태였어요. 고지 의무 위반이네요. 네, 중대한 위반입니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부됩니다. 박준호가 일어났다. 아버지가 모르셨을 수도 있잖아요. 판사가 제지했다. 조용히 하십시오. 검사가 병원 기록을 제출했다. 박성민은 3번이나 병원에서 암 확진 통보를 받았어요. 2021년 7월 5일, 7월 12일, 7월 19일 3번 모두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최연희가 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박성민이 다 혼자 한 일이에요. 판사가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돼 있었어요. 공모 혐의가 인정됩니다. 4차 공판. 6월 30일. 최종 변론이었다. 검사가 말했다. 피고인들은 25년간 조직적으로 원고를 기만했어요.
원고의 재산을 착취했고 법을 위반했어요. 엄정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변호인이 말했다. 피고인들도 피해자입니다. 박성민에게 이용당했어요. 판사가 퇴정했다. 1시간 후 돌아왔다. 판결을 선고하겠어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피고인 최연희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 최연희가 주저앉았다. 피고인 박준호, 박지은 사기 방조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부동산 증여는 무효로 한다. 원고에게 반환할 것. 보험금 지급은 거부한다. 끝났다. 나는 울었다. 법정에서 소리 내어 이겼다. 2024년 9월 집으로 돌아왔다. 대치동 아파트. 내 집. 35년 만에 되찾은 집. 문을 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아무도 살지 않았으니까. 법원 명령으로 그들은 나갔다. 청소를 했다. 하루 종일. 먼지를 털었다. 걸레질을 했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저녁이 됐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12층 전망. 예전 그대로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달랐다. 행복하지 않았다. 집을 되찾았지만, 이겼지만, 남편은 죽었다. 35년 함께 산 사람, 사랑했던 사람, 아니,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은 나를 배신했다. 철저하게. 그리고 죽었다. 사과도 없이. 최연희는 감옥에 갔다. 2년. 나오면 어떻게 될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날까? 또 속일까? 그 자식들. 박준호, 박지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감옥은 안 간다. 3년 동안 조심하면 된다. 그리고 평범하게 살겠지. 12억 보험금은 아무도 못 받았다. 보험사로 돌아갔다. 나는 뭘 얻었을까? 집 하나. 32평 아파트. 10억쯤 되는. 대출 8천만 원은 갚아야 한다. 아직도 68세. 혼자. 앞으로 뭘 하며 살까? 모르겠다. 조카가 찾아왔다. 이모, 괜찮으세요? 응, 집 되찾아서 다행이에요. 그래. 이모, 이제 행복하셔야 해요. 행복. 그게 뭘까? 35년 동안 행복하다고 믿었다. 남편과 함께라서. 가난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사랑이 있으니까. 하지만 거짓이었다. 내 행복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진짜 행복은 뭘까? 아직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배신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 남편 박성민. 당신은 나를 이용했다. 35년 동안. 당신은 두 가정을 오갔다. 저와 그 여자 사이를. 당신은 내 돈으로 그들을 먹여 살렸다. 내 믿음을 배신했다. 당신은 죽었다. 편하게. 나를 남겨두고. 하지만 당신은 모든 걸 잃었다.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나는 모든 걸 잃었지만 인간성은 지켰다. 당신은 모든 걸 가졌지만 영혼을 팔았다. 누가 이긴 걸까?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다. 평생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 집에서 혼자. 하지만 꿋꿋하게. 당신의 무덤에는 가지 않겠다. 성묘도 하지 않겠다. 당신은 나에게 남편이 아니었다. 사기꾼이었다. 그렇게 기억하겠다. 행복은 가난해도 지킬 수 있었지만 배신은 부유해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3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다. 남편을 믿었다. 사랑했다. 함께 일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확인해야 한다. 서류를 봐야 한다. 통장을 확인해야 한다. 의심해야 한다. 사랑이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재산을 지켜야 한다. 나이 들어서도
방심하면 안 된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 노년에 이르면 되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도 누군가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인생을 도둑 맞고 있다. 부부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조심하고 믿되 확인하라. 사랑하되 방어하라. 그게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나는 68세에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시라. 정의는 늦게라도 온다.